그는 한국이 망하길 기다렸습니다. 워싱턴 DC 산업정책 분석관 19년 경력, 관세 설계, 무역 협상, 공급망 리스크. 그의 보고서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철강에 관세를 올리면 철강이 움직였습니다. 자동차에 관세를 올리면 자동차가 움직였습니다. 세상은 그의 계산대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다렸습니다. 한국 반도체가 무너지는 순간을, 삼성이 흔들리고 SK가 밀리고 중국이 치고 올라오는 그 순간을, 그러면 그의 논리가 증명되는 겁니다. 관세는 맞는 지렛대라는 것, 어떤 시장이든 꺾을 수 있다는 것. 그런데 그 순간은 오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논리가 무너졌습니다. 관세로 꺾을 수 없는 기술이 존재한다면 정책은 어디까지 유효한가? 이것은 앤드류 밀러 19년차 산업정책 분석관이 처음으로 틀린 이야기입니다. 80%. 저는 이 숫자 앞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미국 빅테크가 사들이는 고대 역폭 메모리의 80% 이상이 한국에서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3번 다시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저는 앤드류 밀러입니다. 워싱턴 DC에서 산업정책 분석을 19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무역 협상, 관세 설계, 공급망 리스크. 그게 제 업입니다. 19년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큰 판단을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2025년 2월의 일입니다. 백악관에서 3블록 떨어진 분석실. 새벽부터 켜놓은 모니터 앞에서 저는 식어가는 커피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한 줄짜리 속보가 떠 있었습니다. 반도체 25에서 100% 관세 부과 예고.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코웃음에 가까웠습니다. 관세는 가격표가 아닙니다. 신호입니다. 올리겠다고 예고하면 상대방이 움직입니다. 실제로 올리면 시장이 적응합니다. 필요하면 조정하고 협상이 끝나면 내립니다. 저는 그렇게 배워왔고 19년간 그렇게 작동하는 걸 직접 봐왔습니다. 관세는 만능 지렛대였습니다. 적어도 제 경험 안에서는 그랬습니다. 당시 행정부의 계산은 명확했습니다. 반도체는 전략 물자입니다. 중국을 견제하면서 동시에 우방국들에게도 메시지를 보내야 했습니다. 미국에 투자하라. 그렇지 않으면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다. 25%든 100%든 숫자 자체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숫자가 협상 테이블 위에 올라간다는 사실, 그게 중요했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보고서를 썼습니다. 제목은 반도체 관세의 전략적 효용. 결론은 한 문장이었습니다. 관세 위협은 투자 유치에 가장 효과적인 지렛대다. 저는 그 문장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확신이 있었습니다. 아니, 확신을 넘어선 무언가였습니다. 저는 이 게임의 규칙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상무장관이 마이크론 공장 착공식에서 발언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고 싶은 기업에는 2가지 선택지가 있다. 100%를 내거나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이다. 저는 그 문장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한 메시지였습니다. 시장은 이해할 것이고 기업들은 움직일 것입니다. 실제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대만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TSMC를 포함해 5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 패키지를 제시하며 관세 면제를 확약받았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660조 원. 대한민국 1년 예산에 가까운 금액이 협상 테이블 위에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관세의 힘이다. 보이는가? 지렛대는 작동한다. 한국도 움직였습니다. 삼성전자가 텍사스에 370억 달러, SK하이닉스가 인디애나에 약 39억 달러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대만의 10분의 1 수준이었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부족하면 더 압박하면 됩니다. 결국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2026년 1월 15일 1단계 반도체 관세가 발효됐습니다. 엔비디아의 H200, AMD의 MI325X 같은 첨단 AI 칩에 25%가 부과됐습니다. 메모리는 아직 제외됐지만 저는 이것을 예고편이라고 봤습니다. 본편은 2단계입니다. 그때는 메모리도 포함될 것이고 한국 기업들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겁니다. 저는 후속 보고서를 준비했습니다. 제목은 2단계 시나리오 레거시 메모리 관세의 전략적 활용. 논리는 단순했습니다. 범용 디램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 마이크론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한국 기업들은 미국 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 논리가 완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를 쓰다가 한 단어 앞에서 멈췄습니다. HBM, 고대 역폭 메모리. 저는 그 단어를 알고 있었습니다. 디램의 한 종류라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뒤질수록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품이 아니었습니다. 엔비디아의 AI 칩에 들어가는 핵심 메모리. 그리고 그 HBM의 80% 이상이 한국산이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전 세계 시장의 절반을 넘게 장악하고 있었고 삼성전자가 그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마이크론은 20% 남짓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관세를 올리면 어떻게 되지? 단순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답이 바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19년간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 메모리는 대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제가 아는 시간 안에서는 디램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디램이면 범용 부품입니다. 어디서든 만들 수 있고 누구든 공급할 수 있습니다. 관세를 올리면 가격이 오르고 가격이 오르면 대체제를 찾습니다. 시장의 기본 원리입니다. 사흘 만에 후회했습니다. HBM을 파고들기 시작한 건 단순한 호기심이었습니다. 보고서에 한 줄 추가하려고 검색창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뒤질수록 이상한 느낌이 커졌습니다. 이건 제가 알던 디램이 아니었습니다. 일반 디램은 칩 하나가 평면에 놓입니다. HBM은 그 칩을 수직으로 쌌습니다. 화단, 12단, 최신 제품은 16단까지. 저는 그 숫자를 보다가 손을 멈추었습니다. 16층짜리 반도체 건물을 짓는 겁니다. 그것도 머리카락보다 가는 구멍을 뚫어서 층과 층을 연결하면서 업계에서는 이걸 TSV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실리콘을 수직으로 관통하는 배선입니다. 저는 솔직히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찾았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일반 디램의 데이터 전송 속도, 초당 수십 기가바이트, HBM3T의 전송 속도, 초당 1.2테라바이트.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10배가 넘었습니다. 이건 조금 더 빠른 메모리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물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메모리가 들어가는 곳이 문제였습니다. 엔비디아의 H100, 전 세계 AI 붐을 촉발한 그 칩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사고, 구글이 사고, 아마존이 사고, 메타가 삽니다. 데이터 센터 하나에 수천 장이 들어갑니다. 그 H100 한 장에 HBM이 6개 탑재됩니다. HBM 없이는 H100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뇌가 있어도 산소가 없으면 움직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빅테크 4개사가 올해 AI 인프라에 쏟아붓겠다고 발표한 금액, 약 6씩 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940조 원입니다. 국민 1인당 1,800만 원씩 걷어야 만들 수 있는 돈입니다. 그 천문학적인 금액이 GPU를 사는 데 들어가고 그 GPU 안에는 한국산 HBM이 들어갑니다. 저는 모니터에서 눈을 뗐습니다. 워싱턴의 회색 하늘이 창문 너머로 보였습니다. 불편한 느낌이 목 뒤로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지. 관세를 올리면 엔비디아가 더 비싸게 삽니다. 맞습니다. 미국 기업이 부담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관세 정책을 포기할 이유가 됩니까? 아닙니다. 단기적 비용은 장기적 이익으로 상쇄됩니다. 미국 내 생산이 늘어나면 공급망이 안정되고 일자리가 생기고 기술 주권이 확보됩니다. 대체하면 됩니다. 마이크론이 있습니다. 미국 기업입니다. 투자를 늘리고 생산을 확대하면 됩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결국은 가능합니다. 시장은 항상 그렇게 작동해 왔습니다. 저는 다시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보고서를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인하지 않은 게 있었습니다. 대체 얼마나 걸리는가? 저는 검색창을 열었습니다. HBM 생산 증설 기간. 엔터를 누르기 전에 잠시 멈췄습니다. 검색 버튼 앞에서 망설인 건 오랜만이었습니다. 3년에서 5년. 그 숫자가 화면에 떴습니다. 저는 손을 내렸습니다. 커피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3년에서 5년. 저는 그 숫자를 화면에서 읽고 다시 읽고 세 번째 읽었습니다. HBM 생산 설비를 새로 짓고 공정을 안정화하고 고객사 인증을 통과하는 데 걸리는 시간. 업계 전문가들의 추산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변수,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시간. 저는 관세를 설계할 때 시간을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아니, 넣기는 했습니다. 단기적 비용, 중기적 조정, 장기적 이익. 그 프레임 안에서 시간은 항상 우리 편이었습니다. 압박을 가하면 시장이 적응하고 기업이 움직이고 결국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6개월이든 1년이든 2년이든 시간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3년에서 5년은 달랐습니다. 저는 그 숫자가 왜 그렇게 긴지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공정을 뜯어봤습니다. HBM은 단순히 디램을 쌓는 게 아니었습니다. 먼저 디램 칩 자체를 깎아야 합니다. 일반 디램 두께의 절반 이하로, 머리카락보다 얇게, 그래야 12단, 16단을 쌓아도 높이가 맞습니다. 그런데 칩을 얇게 깎으면 휘어집니다. 휘어진 칩은 적층이 안 됩니다.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얇게 깎은 칩에 수천 개의 구멍을 뚫어야 합니다. TSV, 실리콘을 관통하는 수직 배선, 한 층당 수천 개, 12단이면 수만 개입니다. 그 구멍 하나하나가 정확히 맞아야 합니다. 머리카락 굵기보다 가는 구멍이 수만 개가 일렬로 정렬되어야 합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불량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적층한 칩들을 연결하는 공정이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본딩이라고 부릅니다. 층과 층 사이를 눌러서 붙이는 겁니다. 온도와 압력을 정밀하게 제어해야 합니다. 너무 세면 칩이 깨지고 너무 약하면 접촉이 안 됩니다. 그 경계가 마이크로미터 단위입니다. 저는 업계 보고서를 뒤지다가 수율이라는 단어에서 멈췄습니다. 수율, 투입 대비 양품 비율입니다. 같은 재료를 넣어도 얼마나 많이 살려내느냐. 일반 D램 수율은 90%를 넘습니다. HBM3E 수율은 60%에서 70%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100개를 만들면 30개에서 40개는 버린다는 뜻입니다. 그제야 저는 이해했습니다. 왜 3년에서 5년이 걸리는지. 설비를 짓는 건 돈으로 됩니다. 그런데 수율을 올리는 건 돈만으로 안 됩니다. 경험입니다. 수만 번의 시행착오, 수천 번의 공정 조정, 데이터 축적. SK하이닉스가 2013년에 세계 최초로 HBM을 개발했습니다. 13년입니다. 13년 동안 쌓아온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데이터는 복사가 안 됩니다. 저는 마이크론의 현황을 찾아봤습니다. 월간 HBM 웨이퍼 생산 능력. 마이크론이 약 5만 5천 장, SK하이닉스가 약 16만 장, 삼성전자가 약 15만 장. 한국 두 회사를 합치면 마이크론의 6배입니다. 설비만 놓고 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설비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인증입니다. HBM은 만들어서 바로 파는 게 아닙니다. 고객사 인증을 통과해야 합니다. 엔비디아에 납품하려면 엔비디아의 품질 검증을 통과해야 합니다. 업계에서는 이걸 퀄리피케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줄여서 퀄테스트. 이 테스트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 걸립니다. 삼성전자가 HBM3E 12단 제품으로 엔비디아 인증을 통과하는데 1년 넘게 걸렸습니다. 삼성전자입니다. 세계 1위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 1년입니다. 새로운 업체가 처음부터 시작한다면 얼마나 걸릴까요? 저는 계산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관세는 숫자입니다. 25%를 붙이면 가격이 25% 오릅니다. 단순합니다. 그런데 기술은 시간입니다. 시간은 관세로 단축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높은 관세를 붙여도 아무리 강한 압박을 가해도 3년이 1년이 되지 않습니다. 5년이 2년이 되지 않습니다. 시간은 관세보다 비쌌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은 여전히 회색이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질문 하나가 맴돌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빅테크들은 어떻게 하고 있지? 3년을 기다리고 있나? 저는 새 검색창을 열었습니다. 매진. 저는 그 단어 앞에서 멈췄습니다. 마이크론의 최고 재무 책임자가 공식 석상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2026년 물량까지 이미 매진입니다. 저는 그 문장을 2번 읽었습니다. 아직 2026년이 오지도 않았는데 이미 매진이라니. 오랫동안 반도체 시장을 봐왔습니다. 공급 부족은 봤습니다. 가격 급등도 봤습니다. 그런데 1년 뒤 물량까지 매진은 처음이었습니다. 이건 공급 부족이 아니었습니다. 수요 폭발이었습니다.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2026년 HBM 시장 전망 약 6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95조 원입니다. 서울시 1년 예산의 5배가 넘습니다. 전년 대비 40% 이상 성장입니다. 저는 이런 성장률을 가진 시장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시장의 대부분을 한국이 쥐고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비율입니다. 저는 빅테크들의 움직임을 추적했습니다. 관세 위협이 있으면 기업들은 보통 대안을 찾습니다. 공급선을 다변화하거나 재고를 늘리거나 가격 협상에 들어갑니다. 그게 제가 봐온 패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빅테크들은 대안을 찾는 게 아니라 기존 공급선에 더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구글,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이 네 회사가 올해 AI 인프라에 쏟아붓겠다고 발표한 금액. 앞서 말씀드린 그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대한민국 1년 예산보다 많은 돈, 그 돈의 상당 부분이 GPU를 사는 데 들어가고 그 GPU 안에는 한국산 HBM이 들어갑니다. 저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워싱턴의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HBM에 25% 관세를 붙인다고 가정합니다. 한국산 HBM 가격이 25% 오릅니다. 엔비디아 GPU 가격이 올라갑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의 비용이 올라갑니다. 데이터 센터 구축 비용이 올라갑니다.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미국 기업입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너무 단순하게 보는 거다. 단기적으로는 미국 기업이 부담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미국 내 생산이 늘어나고 공급망이 안정되고 기술 주권이 확보됩니다. 그게 관세의 기본 논리입니다. 그 논리는 틀린 적이 없습니다. 저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보고서 파일을 열었습니다.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관세는 장기적으로 유효하다. 그런데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숫자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3년에서 5년. 마이크론이 한국 기업 수준의 생산 능력을 갖추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3년에서 5년 동안 미국 빅테크들은 비싸게 사야 합니다. 3년에서 5년 동안 AI 경쟁에서 비용 부담을 안고 가야 합니다. AI 시장에서 3년은 영원입니다. 챗GPT가 세상에 나온 게 2022년 11월입니다. 불과 3년 전입니다. 3년 만에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3년은 더 빠르게 바뀔 겁니다. 그 3년을 비용 부담 안고 버틸 수 있을까요? 중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유럽이 기다려줄까요? 저는 키보드 위에 올린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보고서를 쓰면서 결론을 쓰기 전에 망설인 적은 없었습니다. 내 논리가 틀릴 리 없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맞습니다. 관세는 유효합니다. 미국 내 생산이 늘어나면 공급망이 안정됩니다. 그게 정책의 목표이고 그 목표는 정당합니다. 그런데 시장은 장기를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매진. 그 단어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2026년 물량까지 이미 매진. 시장은 지금 당장 HBM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3년을 기다릴 생각이 없었습니다. 정책 신호와 시장 신호가 어긋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시장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보고서 파일을 닫았습니다. 오늘은 결론을 쓸 수 없었습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누가 먼저 비명을 지를까? 저는 그 질문을 떠올리며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새벽부터 머릿속을 맴돌던 질문이었습니다. 압박을 가하면 상대방이 움직입니다. 그게 기본 원리입니다. 그런데 HBM 앞에서는 그 원리가 이상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장면을 그려봤습니다. 워싱턴의 어느 회의실. 긴 테이블 한쪽에 한국 기업 대표들이 앉아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대쪽에는 미국 정부 관계자들이 앉아 있습니다. 무역대표부, 상무부. 미국 측이 먼저 입을 엽니다. HBM에 25% 관세를 부과하겠습니다. 미국에 투자하십시오. 여기까지는 익숙한 장면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봐온 패턴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테이블 뒤에서 손이 올라옵니다. 엔비디아입니다. 잠깐요. 그러면 저희 GPU 가격이 올라갑니다. 또 다른 손이 올라옵니다. 구글입니다. 저희 데이터 센터 비용이 올라갑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손을 듭니다. 메타가 손을 듭니다. 아마존이 손을 듭니다. 회의실이 술렁입니다. 한국을 압박하려고 관세를 올렸는데 미국 기업들이 먼저 비명을 지르는 겁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작년 무역대표부가 HBM 관세를 검토할 때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이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한국산 고성능 메모리 없이는 AI 서버 구축 비용이 급증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읽으면서 손을 멈췄습니다. 자국 기업들이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미국을 대표하는 빅테크들이. 관세의 기본 원리는 상대방을 압박해서 우리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조에서는 상대방보다 우리 쪽이 먼저 압박을 받습니다. 지렛대를 눌렀는데 반대쪽이 아니라 이쪽이 올라가는 겁니다. 지렛대가 너무 강하면 구조가 흔들립니다. 저는 그 문장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이런 문장을 적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아침 안개가 서서히 걷히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더 큰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AI 패권 전쟁. 저는 이 구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반도체 수출 통제, 투자 제한, 기술 봉쇄. 미국은 중국의 AI 굴기를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 전쟁의 핵심 무기가 반도체입니다. AI 반도체의 심장이 HBM입니다. 그리고 그 HBM의 대부분을 한국이 쥐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비율입니다. HBM의 고율 관세를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 빅테크들의 AI 인프라 비용이 올라갑니다. 데이터 센터 구축이 늦어집니다. AI 서비스 출시가 밀립니다. 그 사이에 중국은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습니까? 딥시크가 떠올랐습니다. 저비용 AI 모델로 세계를 놀라게 한 중국 기업입니다. 미국이 비용 부담을 안고 있는 동안 중국은 다른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미국 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관세의 목표는 공급망 안정과 국내 투자 유치입니다. 정당한 목표입니다. 그런데 HBM에 관세를 붙이면 그 목표가 달성될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이크론이 따라잡는데 35년이 걸립니다. 그 기간 동안 미국 빅테크들은 비용 부담을 안고 AI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압박과 안정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에서는 균형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커피를 내렸습니다. 뜨거운 물이 필터를 통과하는 소리가 고요한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머릿속에서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도 한국이 흔들리면 어떻게 되지? 한국이 시장의 대부분을 쥐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건 지금 이야기입니다. 시장은 변합니다. 기술도 변합니다. 한국이 영원히 그 위치를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마이크론이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중국도 자체 HBM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경쟁은 계속됩니다. 한국이 한 번만 흔들리면 수율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기술 전환에서 뒤처지거나 고객사 요구에 대응을 못하면 그 순간 시장은 움직입니다. 대안을 찾습니다. 그때 관세가 있으면 전환이 더 빨라집니다. 저는 컵을 들고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한국이 흔들리면 내 논리가 맞는 거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관세는 유효합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작동합니다. 한국이 실수를 하면 시장이 재편됩니다. 그때 미국의 투자가 빛을 발합니다. 저는 그 시나리오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실패를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그때 저는 한국이 무너지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저는 분석관입니다. 중립적이어야 합니다. 데이터를 읽고 논리를 세우고 결론을 내립니다. 감정이 개입하면 안 됩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HBM 앞에서 저는 중립을 잃었습니다. 제 논리가 흔들리고 있었고 그게 싫었습니다. 한국이 실패하면 제가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의 실패를 기다렸습니다. 아니, 기대했습니다. 삼성전자 기사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1위 메모리 반도체 기업. 그런데 HBM에서는 고전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엔비디아의 품질 검증을 통과하는데 1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수율 문제, 발열 문제, D램 회로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저는 그 기사들을 읽으면서 손가락이 빨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삼성전자 HBM 위기, 흔들리는 반도체 초격차, 한국 경제 여파 우려. 저는 그 제목들을 보면서 기뻤습니다. 이상한 기쁨이었습니다. 분석관으로서는 부끄러운 감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기뻤습니다. 제 논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중국 기사도 찾았습니다.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 CXMT. 2016년에 설립된 중국 D램 기업입니다. 10년 만에 글로벌 시장의 5%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HBM에 뛰어들었습니다. 업계에서는 한국과의 기술 격차가 4년에서 3년 이내로 줄었다고 했습니다. 화웨이도 자체 HBM을 개발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저는 계산했습니다. 삼성이 계속 고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SK하이닉스 혼자서 수요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빅테크들이 대안을 찾습니다. 마이크론이 반사이익을 얻습니다. 중국이 저가 공세로 치고 들어옵니다. 한국이 쥐고 있던 그 압도적인 점유율이 흔들립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이 재편됩니다. 미국이 기회를 잡습니다. 관세가 지렛대 역할을 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믿어온 원칙이 증명됩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순간이 한국의 한계일 것이라고. HBM에서 밀리기 시작하면 메모리 전체가 흔들립니다. 메모리가 흔들리면 한국 반도체의 근간이 무너집니다. 저는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저는 한국의 실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삼성 HBM 실패, 한국 반도체 붕괴, 중국 역전. 그런 제목의 기사가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검색창을 새로 고침했습니다.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그런데 기다리던 기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아직 시간이 덜 됐겠지. 조금 더 기다리면 나오겠지. 저는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나도 제가 기다리던 뉴스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기사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무시했습니다. 클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제목이 눈에 밟혔습니다. 무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삼성전자 HBM4 엔비디아 퀄 테스트 최고 평가. 저는 그 제목을 보고 멈췄습니다. 최고 평가? 제가 뭘 잘못 본 건가? 클릭했습니다. 기사를 읽었습니다.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었습니다. 제가 기다리던 실패가 없었습니다. 성공이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의 등을 기댔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검색창에 한 단어를 더 입력했습니다. SK하이닉스 HBM의 점유율. 엔터를 눌렀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고 웃었습니다. 비웃음이 아니었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분석을 해오면서 이렇게 웃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모니터 앞에 앉아서 혼자서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삼성전자 HBM스 세계 최초 양산 출하 성공. 제가 무너지기를 기대했던 그 회사였습니다. 1년 넘게 엔비디아 품질 검증에서 고전하던 그 회사였습니다. 수율 문제, 발열 문제, 회로 재설계까지 해야 했던 그 회사였습니다. 저는 그 회사가 무너지면 제 논리가 살아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회사가 세계 최초로 HBM4 양산에 성공했습니다. 초당 11.7기가비트, 국제 표준을 40% 이상 웃도는 속도,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칩 베라 루빈의 납품 확정,
저는 그 숫자들을 읽으면서 손가락이 멈추는 걸 느꼈습니다. SK하이닉스 기사를 검색했습니다. SK하이닉스 엔비디아 HBM4 물량 3분의 2 확보 60%입니다. HBM4 시장의 60%를 SK하이닉스가 가져갔습니다. HBM Series2에서 57%였는데 HBM4에서는 60%입니다. 줄어든 게 아니라 늘었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SK하이닉스 60%, 삼성전자 30%, 한국 두 회사를 합치면 90%입니다. 90%? 앞서 말씀드린 80%보다 더 올라갔습니다. 점유율이 떨어진 게 아니라 올라갔습니다. 제가 예상한 방향과 정반대였습니다. 저는 한 가지를 더 검색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검색창에 입력했습니다. 마이크론 HBM4. 엔터를 눌렀습니다. 마이크론 엔비디아 HBM4 품질 검증 탈락. 저는 그 문장 앞에서 멈췄습니다. 탈락. 미국 기업입니다. 제가 반사이익을 얻을 거라고 예상했던 그 기업입니다. 관세 압박의 수혜자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 기업입니다. 발열 문제, 수율 문제, 품질 검증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한국 기업 90%, 미국 기업 탈락.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 사무실의 하얀 천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한 가지 생각만 났습니다. 저는 틀렸습니다. 완전히 철저하게 처참하게 틀렸습니다. 저는 한국이 흔들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삼성이 무너지고 중국이 추격하고 마이크론이 치고 올라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틈을 타서 관세가 작동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랫동안 믿어온 논리였습니다. 틀린 적 없던 논리였습니다. 그 논리가 틀렸습니다. 삼성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재설계하고 수율을 올리고 세계 최초로 양산에 성공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3분의 1을 가져가며 독주를 이어갔습니다. 중국은 3년 격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마이크론은 탈락했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놓인 보고서 파일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썼던 문장들이 떠올랐습니다. 관세 위협은 투자 유치의 가장 효과적인 지렛대다. 한국의 HBM 지배력은 절대적이지 않다. 균열의 가능성이 있다. 한 줄도 맞는 게 없었습니다. 저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저는 그 햇살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통제는 가능하지만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관세는 도구입니다. 유효한 도구입니다. 가격을 바꿀 수 있습니다. 기업의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세가 못 바꾸는 게 있습니다. 기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축적의 시간, 수만 번의 시행착오, 그건 관세로 복사되지 않습니다. 돈으로 사지지 않습니다. 대체 불가능한 기술은 협상의 방향을 바꿉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왜 빅테크들이 반대했는지, 왜 엔비디아가 한국을 포기하지 않았는지, 대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시간을 기다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AI 전쟁은 지금 벌어지고 있고 지금 HBM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보고서 파일을 닫았습니다. 새 파일을 열었습니다.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HBM 관세의 구조적 한계 기술이 정책을 이긴 사례.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변화가 일시적인 것일까요? 아니면 구조적인 것일까요? 관세가 기술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견을 남겨주시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된 보고서들을 꺼내봤습니다. 19년치 파일이 쌓여 있었습니다. 철강, 자동차, 농산물,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제가 썼던 결론들을 읽었습니다. 모두 맞았습니다. 관세를 올렸고 시장이 움직였고 원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19년간 그 패턴은 한 번도 깨지지 않았습니다. HBM이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파일들을 서랍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빈 화면 앞에 앉았습니다. 커서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써야 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인정하는 게 두려웠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분석관이기 전에 인간이었습니다. 제 논리가 맞기를 바랐습니다. 현실이 제 예상대로 흘러가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다른 가능성을 외면했습니다. 데이터가 말해주는 걸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분석관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인정합니다. 관세는 도구입니다. 유효한 도구입니다. 그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도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망치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듯이 관세로 모든 시장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어떤 기술은 관세보다 강합니다. 어떤 구조는 정책보다 단단합니다. 도구가 구조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몇 달이 걸렸습니다. 19년간의 확신을 내려놓는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틀린 걸 인정하는 게 분석관의 일입니다.
저는 그 일을 하는데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기술은 변합니다. 시장도 변합니다. 지금의 구조가 영원히 유지될 거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판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예측할 능력이 없습니다. 한번 크게 틀린 사람이 또 예측을 하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말할 수 있습니다. 대체 불가능한 기술을 가진 쪽이 협상의 방향을 정합니다. 그게 이번에 제가 배운 것입니다. 정책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협상이 의미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정책과 협상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중심에 서 있어야 합니다. 중심에 서 있으면 방향을 정합니다. 주변에 서 있으면 따라갑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밤새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저는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천천히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HBM 사례 연구 분석관의 오판과 교훈. 다음에 누군가 제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관세가 만능이냐고 묻는다면 아니라고 대답할 겁니다. 기술이 정책을 이길 수 있냐고 묻는다면 이길 수 있다고 대답할 겁니다. 한국 반도체를 무시해도 되냐고 묻는다면 엔비디아한테 물어보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들이 왜 그 선택을 했는지 그 이유를 물어보라고. 관세 25% 시작이었습니다. 100%까지 올리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미국에 공장 짓지 않으면 끝장내겠다고 했습니다. 철강이 압박받았습니다. 자동차가 압박받았습니다. 태양광이 압박받았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반도체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꺾이기는커녕 점유율이 올라갔습니다. 위협할수록 더 강해졌습니다. 세계가 지켜보는 앞에서 대한민국은 보여줬습니다. 진짜 기술력이 무엇인지. 2013년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HBM을 개발했습니다. 그로부터 13년 대한민국은 한 번도 1등 자리를 내준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고요? 머리카락보다 가는 구멍을 수만 개 뚫는 기술. 8층, 12층, 16층을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쌓아 올리는 기술. 수만 번의 시행착오로 수율을 끌어올린 집력. 그건 관세로 복사되지 않습니다. 돈으로 사지지 않습니다. 오직 시간만이 만들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합니다. 구글이 합니다. 아마존이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한민국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대체할 수 없으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 반도체, 이 기술력이 얼마나 더 갈 수 있을까요? 10년 뒤에도 1등일까요?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